1986년 개봉한 영화 탑건의 후속작인 탑건 매버릭이 2년 전인 2022년 6월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연출은 오블리비언과 트론 새로운 시작의 연출을 맡은 조셉 코신스키가 맡았습니다. 2020년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개봉이 연기되어 수많은 영화들이 끝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OTT 공개로 선회했습니다. 탑건 매버릭은 극장을 통한 개봉을 고수하며 23개월간 개봉을 연기한 끝에 2022년 5월 27일 미국에서 먼저 개봉합니다. 평단의 호평과 함께 관객몰이를 했으며 개봉 31일 만에 전 세계 흥행 1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탑건의 후속작 탑건 매버릭이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파일럿 붐을 일으켰던 작품의 속편답게 상영 후 각국 공군과 해군 지원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흥미롭게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열광적인 반응의 중심에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탑건 시리즈는 영화 사상 현대 공중전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탑건의 주인공은 톰 크루즈가 아니라 F-14 톰 캐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파일럿이 아니라면 알기 힘든 디테일에 대한 꼼꼼한 묘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도입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다크스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크스타는 극중 매버릭 미첼이 테스트 파일럿으로 탑승하는 시험기입니다. 항공기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아는 관객이 하면 실루엣만 보고도 어디서 본 듯한데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빠른 군용기인 SR-71, 블랙버드와 그 후속기로 계획 중인 SR-71을 적당히 섞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극중의 다크스타는 SR-71과 SR-72 프로젝트를 담당한 스컹크 웍스 팀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실제 개발팀이 자문한 기체답게 영화에서 묘사되는 다크스타의 비행 메커니즘은 실제 항공기에 적용된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블록버스터 영화라면 그저 스로틀을 올리는 대로 엔진 출력이 쭉 올라가서 마하 10에 이르는 식으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탑건 매버릭은 마하 3에서 4를 지나치는 구간에서 초음속 구간의 제트 엔진 가동을 멈추고 극초음속 구간의 램제트 엔진을 가동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실제 제트 엔진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그려낸 장면입니다. 제트 엔진은 고밀도로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해 폭발시켜서 추진력을 내는 방식입니다. 현대의 터보제트 엔진은 공기의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엔진 앞에 팬을 부착하는데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면 팬은 오히려 공기의 압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 속도를 넘어서면 팬이 아무리 빨리 회전해도 비행기가 전진하면서 밀려드는 양만큼의 공기를 엔진에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터보제트 엔진만으로는 마하 2에서 3 정도의 속도가 한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램제트 엔진으로 팬 없이 엔진의 형상만으로 공기를 압축해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팬이 없기에 비행기가 빨라질수록 공기 압축 효율이 높아져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저속에서는 압축이 불가능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SR-72는 마하 2에서 3까지를 담당하는 터보제트 엔진과 그 이상의 속도를 담당하는 램제트 엔진, 두 가지 엔진을 장착하여 속도에 따라 다른 엔진을 사용합니다. 영화에서 묘사한 그대로입니다. 영화 후반부에서 관객의 탄성을 동시에 자아낸 무중력 기동도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지만 가능한 기동입니다. 영화에서 표현된 이 같은 기동은 러시아에서 열린 2017 마크스에서 수호이 35가 선보인 바 있습니다.
수호-235는 냉전 시대를 풍미한 구소련의 쌍발 전투기 수호-227 플랭커를 개량한 것으로 슈퍼 플랭커라고도 불립니다. 수호-235는 마크스에서 위쪽을 땅으로 향한 배면 비행 중 공중의 한 곳에 그대로 멈춰서서 270도에 전하더니 원래 날던 방향에서 약 90도 튼 방향으로 직선 비행을 했습니다. 마치 중력이 없이 둥실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처럼 비행기의 중력을 무시한 듯한 움직임을 실속 후기동이라고 합니다. 공중전 중 뒤쪽에 적기가 따라붙어서 내 기체를 노리는 데드6 상황에 처했을 때 실속에 가깝게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을 급히 바꾸면 뒤에 따라붙은 적기가 내 기체를 지나쳐버리게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235 슈퍼 플랭커를 비롯해 F-22 랩터, 수호-237 플랭커 F 등 최신 제공 전투기들은 실속 후기동이 가능합니다. 가변익기는 냉전이 아니었다면 실용화되지 않았을 군비 경쟁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가변익기가 대거 개발된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냉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당시 미소 양 진영은 본격적인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곳은 공군 기지와 같은 전략 거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항공기들이 활주로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군용기들은 어떤 곳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활주 거리가 짧아야 했으며, 그러자면 날개 면적을 넓히고 후퇴각을 줄여 느린 속도에서도 양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반면 레이더가 발달하면서 적지에 고공으로 침투하기 어려워지자 레이더의 전파가 닿기 어려운 저고도에서 고속으로 침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기후가 불안정한 저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고속 비행하려면 실속에 잘 빠지지 않고 공기 흐름에도 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행에 적합한 형태가 후퇴각이 큰 직각 삼박형 날개인 델타익입니다. 델타익은 날개 앞부분에서 발생한 와류가 추가적인 양력을 만드는 한편 공기 흐름을 날개에 밀착시켜 비행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한 항력을 줄여서 고속 비행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당시 군용기에 요구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속도가 느린 이착륙 시에는 크고 옆으로 뻗은 날개가, 속도가 빠른 작전 중에는 좁고 삼각형에 가까운 날개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조건을 절충하려면 비행기에 두 가지 형태의 날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주날개를 두 쌍이나 달 수는 없으니 날개 뿌리를 움직이게 해서 날개의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한 것이 가변익기입니다. 가변익기의 이러한 특성이 한껏 발휘된 기체가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그리고 이를 카피한 구소련의 Tu-160입니다. 두 기체 모두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만큼 낮은 고도로 적국의 초음속으로 침투해 주요 목표물이나 대도시에 폭탄을 뿌리고 돌아오는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물론 토마호크와 이스칸다르 같은 미사일을 수없이 날려대는 오늘날에는 사장된 운용법입니다. 어찌 보면 극 중에서 보여준 활약이 가변익기가 마지막으로 불태운 불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극 중에 등장한 기체는 널리 사용된 후기형이 아니고 극초기형인 A형이라 더 그렇기도 합니다. 탑건 매버릭은 하늘에 대한 로망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전편을 좋아했든 아니든, 톰 크루즈의 팬이든 아니든 거대한 스크린에서 맹활약하는 비행기들은 모든 관객의 시선을 빼앗기 충분합니다. 더구나 영화에 묘사된 모습이 현용 비행기들의 실제 모습에 가깝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군 지원자가 급증했다고 할 만큼 파일럿의 매력을 한껏 전해준 매버릭의 힘은 탄탄한 현실성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